3년 넘게 소화가 안 돼서 계속 병원만 전전했던 64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원인은 간이 아니라 장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몸속에 있던 기생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설마 요즘 세상에 기생충이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일부는 자기도 모르게 기생충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증상도 애매하고 감염 경로도 일상 속에 숨어 있어 그냥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기생충들이 단순히 복통이나 소화불량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간, 폐, 뇌까지도 천천히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민물고기회를 드시거나 회식 자리에서 육회를 자주 드시진 않으셨나요? 혹은 손 씻기 전에 과일을 그냥 드시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자고 계시진 않나요?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이 모든 일들이 기생충 감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면역력과 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 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 63세 현직 내과 교수가 그간 3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쌓아온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몸속 기생충을 피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어디서 배울 수도 쉽게 들을 수도 없는 정보입니다. 특히 부모님 걱정하는 자녀분들,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시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죠. 영상 중반 이후엔 60대 이후 기생충 감염이 왜 더 위험한지, 그리고 후반부엔 지금 당장 식탁에서 바꿔야 할 단 하나의 습관까지 알려드립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설명드리며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이 한 가지 습관이 앞으로 여러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생충 감염은 흔히 어린이들이 잘 걸리는 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 병원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불량, 체중 감소, 만성 피로감 등을 호소하시며 내원하시는데 검사 결과에서 기생충 감염이라는 예상 밖의 원인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면역 체계도 둔해지죠. 쉽게 말해 젊었을 땐 웬만한 이물질이나 세균, 기생충도 우리 몸이 알아서 처리해줬지만 지금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생충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조용히 몸속에 자리 잡고 천천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생충이 몸 안에 정착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위산이 강해서 들어오는 순간 대부분 사멸됐을 기생충 알이 이제는 무사히 장까지 도달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뜻이요. 이로 인해 장 점막에 상처를 내거나 염증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장에 구멍이 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간디스토마라는 간 기생충은 특히 60대 이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 자체도 노화되면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담도, 흐름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이 간이나 담도에 침투하게 되면 간 수치가 오르고 복부 불편감이나 미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증상들이 대부분 피곤해서 그런가 하며 넘기기 쉽다는 점이죠. 결국 늦게 발견되고 치료 시기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환자분의 경우 잦은 설사와 복부 불편감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생각해 몇 달을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밀검사에서 회충이 발견됐고 장내 출혈까지 유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소화장애나 장 트러블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론 기생충이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이 있을 경우 우리 몸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염증은 단순히 배탈이나 설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면 면역 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고 심한 경우 만성 피로나 자가 면역 질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장이 약해지면 우리가 먹는 약의 흡수율도 바뀌어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생충 감염은 단순히 배탈나는 병이 아니라 60대 이후에는 전신 건강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생충은 도대체 어디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다음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지나치는 감염 경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청결하게 생활하는데 설마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상 속 아주 사소한 틈새를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게다가 기생충은 아주 작은 알이나 유충 상태로 숨어 있다가 우리 눈에 띄지 않은 채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염 경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감염 경로는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날 것으로 먹는 해산물, 민물고기, 육류는 대표적인 고위험 식품입니다. 특히 회, 육회, 민물, 장어 같은 음식들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되기 때문에 기생충알이 그대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식당이나 가정에서 어느 정도 위생 관리가 되겠지만 기생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반드시 정수된 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산에서 퍼온 약수, 오래된 저수지 물, 정수기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은 경우의 수돗물 등은 모두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온이 올라가면서 기생충 번식이 활발해지므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맑아 보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손과 손톱입니다. 외출 후, 화장실 이용 후, 요리 전 손 씻기는 기본 중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손 씻지 않고 과일을 바로 드시거나 손톱 밑대를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을 만지는 일이 은근히 흔하죠. 특히 손톱 밑은 기생충 알이 숨어 있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평소 손톱을 짧게 깎고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반려동물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지만 동시에 기생충의 중간 숙주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산책 후 발을 제대로 닦지 않거나 배변 후 청결 처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그 배설물이나 털에 묻은 알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혀로 얼굴을 핥거나 함께 침대에서 자는 행동 또한 기생충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도구도 감염 경로입니다. 생고기나 생선을 썬 도마와 칼을 그대로 야채에 사용하거나 충분히 씻지 않은 채 재사용할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 중간에 젓가락, 수건, 손 등 여러 곳에 기생충 알이 묻을 가능성이 있으며 음식물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냉장고 속에서 오래된 반찬을 꺼낼 때 뚜껑 손잡이를 만진 손으로 바로 음식을 먹는 행동 역시 감염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처럼 기생충은 음식물, 손, 반려동물, 조리도구 등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환경 어디에나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허점이 생기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음식인 날, 음식 특히 회, 육회, 민물, 생선 등에 숨어 있는 기생충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생충 감염이 60대 이후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면역력과 장 기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이 서서히 줄어들고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효율도 떨어집니다. 이를테면 젊었을 때는 소화기 점막이 튼튼해 미세한 자극에도 장벽이 잘 버텨줬지만 지금은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쉽게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장내 기생충이 장 점막에 숨어 자라면서 점차 장 건강이 악화되고 체중이 줄거나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간 기능의 변화입니다. 간디스토마처럼 간이나 담도를 침범하는 기생충의 경우 노화로 인해 간의 해독력과 담도, 흐름이 약해지다 보면 기생충의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됩니다. 초기에는 소화불량이나 비타민 흡수 저하, 복부 불편감으로 시작하지만 방치된다면 황달 간염 또는 담도, 폐쇄처럼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대부분은 노화로 인한 피로감 또는 위장 질환으로 착각되기 쉽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여성 환자분이 하루 종일 이유 없이 어지럽고 황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 있고 초음파로 확인한 결과 담도가 확장된 상태였으며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에서 놀랍게도 간디스토마 기생충이 발견된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외관상 심각한 간 질환처럼 보이지만 그 원인이 기생충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충이나 편충과 같은 장 기생충의 경우 장내에 자리 잡아 수개월, 수년간 영양분을 조금씩 잠식하고 염증을 누적시키며 소화 흡수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줄고 빈혈이 생기며 약효가 달라져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흡수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한 68세 환자분은 혈당 수치가 자꾸 요동치는 증상을 보였는데 장내 회충 감염으로 인해 약물 흡수율이 불안정해진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기생충 감염은 장기적으로 몸 전체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에 더 철저한 예방과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기생충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경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상 속 기생충 감염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것부터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날 음식, 민물 생선의 회, 육회날 해산물 등은 가장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간디스토마는 민물고기나 다슬기 등에 서식하다가 충분히 익히지 않은 상태로 섭취되면 살아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 바닷물 생선은 익혀 먹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기생충에 오염된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어 확실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물. 정수되지 않은 물, 생수, 오래된 물탱크, 약수, 자연 취수 등에는 기생충 알이나 원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수온이 상승하면 기생충 번식률도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맑아 보인다고 안심하는 건 큰 실수입니다. 손과 손톱 조리도구. 시장에서 야채를 장본 뒤 손을 씻지 않고 과일을 바로 먹는 경우 조리도구를 세척하지 않은 채 다른 식자재에 사용하는 경우 등 교차 오염 경로입니다. 손톱 밑은 특히 기생충 알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은 기생충의 중간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외출 후 발이나 털에 알이 묻거나 배변 처리 후 손을 씻지 않으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외식 환경. 음식물이 여러 사람의 접촉으로 노출된 비폐식 재가열이 불충분한 남은 음식, 비위생적인 주방 환경 등도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이처럼 기생충 감염은 우리의 식탁, 손, 물, 반려동물 외식 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밀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심하던 작은 습관들이 감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경로 중 특히 위험한 날, 음식과 관련된 실제 사례와 더불어 우리의 식생활에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익히지 않은 생식입니다. 회, 육회, 민물, 고기, 장어 등의 생식 메뉴는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기생충 알이나 유충이 그대로 살아서 체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물 생선은 간디스토마 등 간 기생충의 주요 숙주입니다. 예컨대 붕어, 다슬기, 잉어 등의 민물 생선을 날로 먹거나 살짝만 쪄서 먹으면 기생충이 체내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익힐 때는 중심부 온도가 최소 63에서 70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해야 안전합니다. 육회나 생고기, 소고기를 날로 섭취할 경우 농도 높은 단백질과 함께 육류에 서식하는 균이나 기생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충이나 트리키넬라 같은 기생충이 있을 경우 적절한 가열이나 냉동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채, 과일류, 특히 무농약이나 유기농이라 하는 것들도 씻지 않은 경우 흙에 섞여 있는 기생충 알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장터나 시장에서 흙이 많이 묻은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군 후 열 처리 가능한 경우 데치거나 삶아야 더욱 안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연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감염 경로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위생 습관들을 자세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위생 루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 씻기의 기준과 방법.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꼼꼼히 씻어주세요. 특히 손톱 및 손가락 사이 손등까지 문질러야 효과적입니다. 알코올 손세정제는 비상용으로 사용하고 꼭 물로 씻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리도구 관리. 생고기용, 채소용 일반 식사용 도마와 칼을 꼭 구분하세요. 사용 후에는 뜨거운 물과 세제를 사용해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 세균 번식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키친타월은 일회용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부엌과 작업 공간 위생. 조리대, 냉장고, 손잡이 등 자주 접촉되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깨끗이 청소 또는 소독하십시오. 외출 복장이나 신발은 실내에 바로 놓지 않고 털거나 햇볕에 말린 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재료 보관과 유통.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낫습니다. 냉동 보관 시에도 포장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해동은 냉장실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위생 습관들은 일상 속의 작은 패턴 하나만 바꿔도 기생충 감염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가정에서의 주의사항과 실제 사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 구충의 중요성. 개, 고양이 모두 최소 2에서 3개월마다 수의사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거나 어린 동물이 있는 경우엔 더욱 꼭 챙겨야 합니다. 배변 처리와 손 씻기. 반려동물이 야외에서 배변했을 경우 즉시 수거하고 비닐봉투에 밀봉하여 처리하세요. 처리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로 손을 씻으시고 필요시 손소독제도 함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털과 침구 청소. 진공 청소기를 활용해 털이나 이물질을 자주 제거하십시오. 특히 소파, 카펫, 침대, 의자처럼 동물이 자주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신경 써 청소하셔야 합니다. 침구, 매트, 커버는 주 1회 이상 세탁하고 햇볕 건조를 권장합니다. 접손 관리. 반려동물과 놀거나 얼굴을 핥을 때는 최소한 손 씻기 가능하다면 알코올 소독까지 해야 합니다. 특히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러한 습관들은 반려동물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외식 중 감염을 피하는 실전 팁을 안내해 드릴게요. 외식 시에도 안전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식당 위생 확인. 조리 환경이 깨끗한지, 주방 직원이 위생 장비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좁은 골목이나 노점에서는 신중을 기하시고 음식 재료 신선도도 꼭 확인하세요. 뷔페 등의 셀프 음식 주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집게나 수저는 조차 오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것질이 많아지는 환경에서는 자신의 수저 집게 사용을 권장합니다. 남은 음식과 포장식품 처리. 남은 음식은 바로 데워서 드시거나 제대로 익히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재가열이 불가능한 경우나 의심된다면 과감하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료와 생과일 주의. 생과일 주스나 야채 주스는 잘 씻지 않은 재료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나 카페에서 제조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이런 외식 습관들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기생충 감염 시 나타날 수 있는 질환과 증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생충 감염 시 나타나는 주요 증상과 질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디스토마 민물 생선 섭취 후 간이나 담도에 서식하여 간 수치 상승, 황달,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초기에는 피로나 복부 불편감으로 시작해 심해지면 담도 폐쇄나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충 및 편충 감염 장내에서 자라며 장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설사, 복통,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이 대표적이며 장폐색이나 맹장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기생충 질환 해외여행 후 유입될 수 있는 기생충이나 피부를 통해 침입하는 기생충은 가려움, 발진, 피부 궤양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신 증상 만성 염증, 빈혈, 피로나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이 일반적 증세입니다. 약물 흡수율 변화로 인해 기존 복용약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매우 다양하고 애매할 수 있어 노와 타드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체 변화가 지속되거나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꼭 진료를 통해 검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챙겨야 하는 검진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생충 예방을 위한 정기 검진과 치료 방법을 정리드립니다. 대변 검사. 연 2회 이상 특히 민물 생선을 섭취하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세요. 회충, 편충, 간디스토마 R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혈청 항체 검사. 필요시 기생충 항체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변 검사와 병행하면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구충제 복용. 예방 목적이 아니라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만 반드시 의사 처방을 통해 복용하세요. 자해 복용은 오히려 치료 대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선택. 기생충 검사가 가능한 내과나 감염내과 전문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의 신뢰성과 치료, 경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 준비는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마지막 결론 페이지에서는 지금부터 바로 실행 가능한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실천 가능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날 음식 피하기. 민물, 생선, 육회, 회날, 해산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세요. 야채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가열 가능한 경우 살짝 데쳐 드세요. 위생 습관 강화. 외출, 화장실, 요리 전후 손 씻기 20초 이상. 도마와 조리 도구는 생고기용과 채소용 분리 사용. 조리 공간, 냉장고, 손잡이 등 자주 닿는 곳 위생 관리. 외출복은 털고 햇볕에 말린 후 실내 보관. 반려동물 관리. 2에서 3개월마다 정기 구충. 배변 즉시 처리 및 손 씻기. 털 침구 주 1회 이상 청소 및 햇볕 건조. 접촉 후 얼굴, 눈입 만지지 않기. 외식, 치주의. 조리 환경이 청결한 식당 선택. 뷔페에서는 개인 집게 또는 즉시 섭취. 남은 음식은 데워서 드시거나 확실히 익힌 음식만. 생과일, 음료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 정기 검진 체계와 연 1회 이상 대변 검사 및 항체 검사 검토. 증상 있을 시 바로 진료 및 검사 요청. 검사 항목에는 기생충 포함 여부 확인.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은 습관화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식사 전에는 꼭 20초 이상 손 씻기. 혹은 민물 생선은 반드시 익혀서 먹겠다 같은 작은 다짐 하나만 꾸준히 지켜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 몸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이나 가족 지인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조심하고 지켜나갈 때 더 안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정보와 실생활 팁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전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